최근 기밀 해제된 정보기관 보고서 한 줄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위험한 수준의 땡땡땡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 국방부 산하전략분석국, 나토, 일본 방위성 유럽 심리전 연구소도 동일한 내용의 메모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평시에도 스스로를 전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지금 세계 주요 기관들은 한반도를 경계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건 그 어떤 외교력이나 경제 규모와도 상관없는 힘. 이 나라 국민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발현되는 아주 낯설고 아주 오래된 무엇. 전 세계가 따라하려 했지만 끝내 복제하지 못한 그것의 정체를 밝혀낸 하버드 교수의 충격적인 강의 현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강의실에는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교수로서 이미 한 번 이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죠. 바로 지난달 하루 만에 하나가 되는 나라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닫고 저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섰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죠.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제 목소리에 모든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무기 부족도 경제 위기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들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장면들이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니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선 불복 후유증으로 주방위군이 수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던 나라에서 말이죠.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 300만 명이 참여해 파리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연일 시위대로 가득했어요. 영국은 총리가 3명이나 교체되며 조기 총선 폭탄을 맞았고요. 브렉시트 이후 혼란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의 반발로 예비군들이 대규모로 탈퇴했습니다. 군 복무를 거부하는 시위가 텔아비브 곳곳에서 벌어졌죠. 중국에서는 내부 소셜미디어가 폭발하며 도시 봉쇄를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어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본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국 어민단체들이 반란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연일 시위 선박들이 몰려들었어요. 앞줄에 앉은 중국계 학생 왕민이 팔짱을 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독일계 학생은 턱을 괴고 고개를 갸우뚱했죠. 한국계 학생은 조용히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계 학생은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응시했어요. 일본계 학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요.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그들의 눈에는 궁금증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의 조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한국만은 이렇게 조용할까요? 왕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국에 특별한 정치 시스템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강력한 통제 체제가 있는 건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왕민.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다른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독일계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한국 사람들이 순종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저는 웃었습니다. 순종? 천만에요. 한국인들만큼 역동적이고 치열한 민족도 드물걸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최근 몇 년간 통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또 한국이요? 거기라고 다를 게 있나요? 강의실 뒤편에서 브라질계 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이탈리아계 학생이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캐나다계 학생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왕민이 팔짱을 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의문입니다. 중국도 14억 인구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데 한국이 뭐가 다르다는 거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구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을 보시죠. 화면에 경제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꾸준히 상승했어요. 수출 목표도 달성했고 신규 일자리 창출률도 높았습니다. 왕민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면 중국이 훨씬 앞서는데요. 우리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죠. 규모는 중국이 크죠. 하지만 효율성과 안정성은 어떨까요? 한국은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혀 있어요. 재난 대응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지진과 폭우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5분 내에 전국이 비상체계로 전환돼요. 모든 지역이 동시에 같은 매뉴얼로 움직입니다. 일본계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정부 부처마다 다른 지시를 내렸어요. 수능이라는 전국적인 시험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당일 비행기 운항이 중단되고 모든 공사가 멈춰요. 5천만 명이 하루 동안 조용히 숨을 죽입니다. 독일계 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5천만 명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한다고요? 왕민이 메모를 적으며 약간 움츠러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어요. 화물차 운전사부터 건설 현장 작업자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백신 접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연령별 일정을 발표하자 정확히 순서대로 줄을 섰어요. 새치기도 거의 없었고 접종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캐나다계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음모론 때문에 난리였는데. 왕민이 조금 기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도 백신 접종은 잘했는데요. 강제성 여부가 다르죠. 한국은 완전히 자발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선거 통계를 보겠습니다. 정치 신뢰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77%의 투표율을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사전투표라는 절차로 효율성까지 챙겼다는 점입니다. 프랑스계 학생이 탄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시위가 끊이지 않는데. 왕민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투표율이라면 중국도 99% 나오는데요. 하지만 왕민 중국의 경우 의무 참여잖아요. 한국은 완전히 자발적입니다. 총선과 대통령 선거 모두 혼란 없이 정시 집행됐어요. 이건 정부가 설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집단이 스스로 움직인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민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2007년 대한민국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형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충돌했죠. 왕민이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기름 유출 사고 아닌가요? 중국에서도 그런 사고는 흔한데요. 흔한 사고라고요? 1만 2천 톤의 기름이 바다를 덮쳤어요. 서해안 167km가 시커매진 재앙이었습니다. 독일계 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환경재앙이군요. 당시 저는 서울대학교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정책 관련 협력 프로그램이었죠. 사고 소식을 듣고 직접 현장을 찾아갔어요. 일본계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가신 건가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내 연구자로서 이런 대형 환경 재앙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직접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12월 15일 새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선에 사람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캐나다계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와 스티로폼을 낀 중학생들이 있었어요. 자원봉사로 온 70대 노부부도 보였고요. 스님과 군인 유학생과 해녀들까지 한 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왕민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동원한 거 아닌가요? 중국도 자연재해 때 시민들이 자원봉사 많이 하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서울에서 온 대학생은 뉴스를 보고 친구들과 함께 왔다고 했어요. 부산에서 온 주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대전에서 온 회사원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왔다고 하더군요. 프랑스계 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그곳에는 100만 명의 시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동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민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치우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줄지어 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조직력이었어요. 누가 지휘하지 않았는데도 완벽한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름을 긁어내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분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눴어요. 네덜란드계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런 조직이 저절로 만들어지죠? 더 놀라운 건 지속성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됐어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이탈리아계 학생이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몇 달 동안이요? 처음에는 열정적이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게 보통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2달 후에도 3달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민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정부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처음에는 정부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몰려올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야 시설을 지원하고 조정했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였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결속의 뿌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전까지의 이야기죠. 일본계 학생 다나카의 얼굴이 순간 빨개졌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왕민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역사 타령이군요. 중국도 일본한테 침략당했는데 그걸로 뭘 증명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왕민.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 방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화면에 비밀 결사 조직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신민의 대한광복회 조선국권회복단 같은 단체들이었어요. 무장항쟁도 있었지만 그보다 주목할 건 이겁니다. 비밀 결사와 독립운동 자금 모금 만주로 탈출한 청년들의 네트워크였어요. 독일계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조직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지하 조직과는 달랐어요.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연결됐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태극기를 숨겨둔 다락방과 김밥을 파는 아주머니들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나라가 없었기에 서로에게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왕민이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그건 모든 식민지 민족이 겪은 일 아닌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규모와 방식이 달랐어요. 한반도는 좁은 땅에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정보가 빠르게 전달됐습니다. 프랑스계 학생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누군가는 태극기를 다락방에 숨겼고 누군가는 김밥을 팔아 독립자금을 냈어요. 어떤 농부는 밤에 만주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쌀을 건넸습니다. 캐나다계 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요? 그게 핵심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감정으로 연결됐어요. 생존을 위한 본능적 결속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죠. 친일파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같은 감정이 있었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과 되찾고 싶은 간절함이 말이죠. 저는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해방 직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사진이었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어요. 이탈리아계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당연하다고요? 35년 동안 억압받던 민족이 하루 만에 하나로 뭉친다는 게 당연한가요?
왕민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중국도 항일전쟁 승리 때 똑같았는데요. 8년 항전 끝에 온 국민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국토가 넓어서 지역마다 달랐죠. 한국은 달랐어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결속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집단 기억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어요. 네덜란드계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충성도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네요. 바로 그겁니다. 공감과 생존이 만든 결속이에요. 그게 한국의 뿌리입니다. 왕민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경험은 과거 일이잖아요. 지금도 영향을 준다는 게 과학적인가요? 그 기억은 유전자처럼 전해집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말이죠. 다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결과는 다르네요. 섬나라와 반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한국에서는 그 기억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통계표를 띄웠습니다. 각국의 시민 자발 참여율 비교 자료였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국의 결속력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왕민이 갑자기 팔짱을 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중국은 스마트시티 앱으로 시민 자원봉사를 완벽하게 조정합니다. 디지털 효율성으론 세계 최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중국의 자원봉사 참여율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참여율 3% 미달이었습니다. 앱은 완벽했지만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왕민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초기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사회신용 점수와 연동해서 참여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강제성이 있으면 자발성이 아니죠. 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민간 포털을 만들어 위기 대응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독일계 학생이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기부금은 많이 모였어요. 하지만 현장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프랑스계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나라답네요. 시위는 잘하지만 청소는 안 하죠. 유럽은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정책적 보상 기반 동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탈리아계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나요? 속도가 문제였어요. 승인 절차와 보상 지급 과정에서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위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왕민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디지털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코로나19 때 우한 봉쇄도 하루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건 통제지 결속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 따르는 거죠. 한국계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다들 실패한 건가요?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속은 제도화할 수 없거든요. 네덜란드계 학생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제도화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시스템으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앱으로도 법으로도 정책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각국의 실패 사례들이 상세히 나타났어요.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감정으로 각인된 기억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전해지는 거예요. 왕민이 여전히 우겼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다르잖아요. 앱과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단합할 수 있어요. 단합과 결속은 다릅니다. 단합은 목적이 있지만 결속은 본능이에요. 캐나다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차이가 뭔가요? 단합은 이익을 위해 모이는 거고 결속은 생존을 위해 뭉치는 거예요. 동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계 학생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도 재난 때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는데 그것도 결속 아닌가요? 질서와 결속도 달라요. 일본의 질서는 사회 규범이지만 한국의 결속은 감정적 공감입니다. 왕민이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결속력은 배울 수 없는 건가요? 배울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는 거죠. 브라질계 학생이 의아해했습니다. 전 세계가 연구한다고요? 네, 특히 군사전략연구소들이 말이에요. 이들은 한국의 결속력을 전략적 자산으로 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한국을 분석하는지 보여드리겠어요.
왕민이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조용히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그 결속력의 비밀을 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저는 새로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문서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 가능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전략연구소, 나토, 심리전 연구소, 일본 방위성 연구 자료들이죠.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왕민도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정말 기밀 자료인가요? 독일계 학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기밀 해제된 거라 공개할 수 있어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각국 정보기관에서 작성한 한국 사회 분석 보고서들입니다. 첫 번째 문서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미국 국방전략연구소의 보고서였어요. 한국 사회의 위험한 수준의 응집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위험하다고 표현했네요. 캐나다계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네이들은 한국의 결속력을 위험 요소로 봤어요. 통제 불가능한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 심리전 연구소 문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선전 없이도 집단 행동이 가능한 유일 국가라고 명시됐어요. 프랑스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전 없이도 집단 행동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부가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건 서구 민주주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본 방위성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 단일 반응 속도 세계 최상이라고 기록됐어요. 왕민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자료들인가요? 혹시 조작된 건 아닌지. 저는 문서의 출처와 날짜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모두 실제 정부기관 문서였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70대 남성들도 전쟁이 나면 총을 들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탈리아계 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70대요? 그 나이에도요? 네,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 한국인의 몸에 새겨진 미스터리한 힘이 발휘되는 지점이라고 분석했어요. 네덜란드계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스터리한 힘이라니 좀 과장 아닌가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들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결속력을 전술무기로 분류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의 공통된 결론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것을 전술무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민이 목소리를 작게 하며 물었습니다. 전술무기요? 정말 그렇게 평가하나요? 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집단 역량이라고 봤어요.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말이죠. 일본계 학생 다나카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는 건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변수라고 봐야죠. 한국의 결속력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니까요. 브라질계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한 건가요? 유사시 한국인들의 대응 속도와 규모를 분석한 겁니다. 정부 지시 없이도 스스로 조직되는 능력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문서를 열었습니다. 2023년 최신 보고서였어요. 최근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의 결속력이 디지털 시대에도 약화되지 않는다는 분석이에요. 왕민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한다고요? 저는 왕민을 바라봤습니다. 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중국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힘의 정체를 밝혀볼 시간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힘의 이름은.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정지시켰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언급했던 그 힘 기억하시죠? 바로 결속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속력의 진짜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민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큰 글씨가 천천히 나타났어요. 결속력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지성. 강의실에 긴장된 침묵이 흘렸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왕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결속력이라고 하면 그냥 단결하는 힘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죠? 중국도 단결력은 강한데요.
그냥 단결하는 힘이라고요? 왕민, 이건 단순한 단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례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독일계 학생이 의아해했습니다. 결속력이라면 다른 나라에도 있지 않나요? 독일도 2차 대전 후 단결해서 기적적으로 재건했는데요. 있죠. 하지만 한국의 결속력은 차원이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비교 도표를 띄웠습니다. 각국의 결속력 패턴이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결속력은 목적이 분명해요. 경제 성장이든 전쟁 승리든 국가적 위기든 구체적 목표가 있죠. 달성하면 해체됩니다. 프랑스계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의 결속력은 기억으로 움직입니다. 이성적 계산이나 현실적 이익이 아니라 감정적 기억으로 말이에요. 이탈리아계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감정적 기억이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죠? 할머니가 들려준 일제강점기 이야기, 아버지가 겪었던 한국전쟁 경험, 온 가족이 함께 본 민주화 시위 장면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몸에 새겨져 있어요. 왕민이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왜 그런 기억이 없나요? 중국도 긴 역사와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요. 중국은 땅이 너무 넓습니다. 베이징 사람과 광저우 사람의 기억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한국은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놀랍도록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계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지역 차이가 있을 텐데요. 한반도라는 작은 공간에서 같은 언어로 같은 경험을 공유했거든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외환위기 모든 한국인이 거의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네덜란드계 학생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정말 유전자처럼 전해진다는 말씀인가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문화적 DNA라고 할 수 있어요. 생물학적 유전자는 아니지만 사회적 유전자처럼 작동합니다. 할아버지의 기억이 아버지를 거쳐 손자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일본계 학생 다나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도 섬나라라 비슷할 텐데 왜 결과가 다르죠? 우리도 단결력은 강한데요. 일본의 결속은 질서와 규칙 중심이에요.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거죠. 하지만 한국의 결속은 정서와 감정 중심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브라질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의식하고 있나요? 대부분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같은 거예요. 왕민이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 학습할 수는 없나요? 다른 나라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는 한국의 결속력을 해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억이 없고 한국은 기억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의 집단지성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며 복제 불가능한 힘이에요. 저는 강의 자료를 정리하며 마지막 말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경제성장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독일계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의 기적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3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60년 만에 400배 성장이었죠. 왕민이 마지막으로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훌륭했겠죠. 아니면 외국 투자나 기술 지원 때문일 거예요. 정책만으론 불가능했어요. 외국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은 많았지만 한국처럼 성공한 곳은 없거든요. 브라질도 인도도 말이에요. 프랑스계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비결이 뭔가요? 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작은데. 바로 결속력입니다. 경제성장도 그 결속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를 보세요.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만 지원했는데 전국 3만 4천 개 마을이 동시에 변했어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탈리아계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나요? 그 많은 마을이 모두 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온 마을이 하나가 돼서 일했습니다. 캐나다계 학생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였나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맞아요. 삼성, 현대, LG 모든 기업이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이 회사와 운명을 함께했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성장에만 몰두했습니다. 네덜란드계 학생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건가요?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좀 무섭기도 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결속력은 양날의 검이에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계 학생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개인보다 항상 집단을 우선시하는 건가요? 위기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래요. 개인의 이익이나 편의보다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먼저 생각하는 본능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왕민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면서도 무서워요. 이런 민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무섭다고요? 저는 학생들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민족이라니. 5천만 명이 하루 만에 마치 하나의 의식체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경이롭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브라질계 학생도 동조했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에요. 한국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속력은 한국의 숨겨진 궁극적 방어체계예요. 첨단 무기도 막강한 경제력도 아닌 하루 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민족적 기억. 그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힘입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연필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어요. 왕민이 마지막으로 매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 엄청난 힘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한국인들조차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가진 진짜 힘의 크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욱 신비롭고 더욱 두려운 거죠. 왕민이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교수님. 처음엔 중국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이런 힘은 정말 독특하네요.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의 결속력도 그중 하나였죠. 강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가 놀라워하는 우리의 힘은 결국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주신 그 마음,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그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었죠. 외국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참모습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더욱 든든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세 스푼이었습니다.